운석은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대부분은 모래알처럼 작아서 눈치도 못 채고 지나가지만 아주 드물게 큰 물체 하나가 행성의 기후와 생태계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크고 더 빠른 충돌체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크기만 큰 운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암석처럼 보여도 그 속이 반물질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충돌은 단순한 낙하가 아니라 물질과 반물질의 소멸 반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질량이라도 방출되는 에너지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반물질로 된 성간 방문자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충돌을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반물질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반물질은 공상과학 소품이 아니라 실제 물리학에 등장하는 정상적인 존재입니다. 전자에는 양전자가, 이코양성자에는 반양성자가 있는 식으로 질량은 같지만 전하 같은 일부 성질이 반대로 뒤집힌 짝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반물질이 평범한 물질과 만나면 두 쪽이 서로 사라지며 거의 전부가 에너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연소나 폭발은 원자의 결합 에너지를 쓰지만 물질과 반물질의 소멸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량 자체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양만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물질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입자가속기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반물질이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병원에서 쓰는 PET 촬영도 양전자라는 반입자를 이용합니다. 즉, 반물질은 허구의 재료가 아니라 실험실에서는 분명히 다룰 수 있는 현실의 물리 대상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양이 극도로 적고 보통 물질과 분리해 오래 저장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다루는 미세한 반물질 과우주를 떠도는 거대한 반물질 천체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긴장감은 바로 그 간격을 정말 건널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문제는 우주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이론적으로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같은 양으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주는 거의 전부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비대칭이 생겨 물질이 조금 더 많이 남았고 그 남은 쪽이 별과 은하와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왜 그 비대칭이 생겼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즉 반물질은 존재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지금 우리 주변에 거의 안 보이느냐가 더 큰 수수께끼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상상력이 들어옵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물질이 우세했더라도 아주 국소적인 영역에서는 한동안 반물질이 더 많이 모인 주머니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충분히 컸다면 그곳에서는 반물질이 주변 물질에 곧바로 다 쓸려나가지 않고 아예 별과 원반과 소행성대를 통째로 반물질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반물질 덩어리가 잠깐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반물질 태양계 같은 구조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가정하는 셈입니다. 당장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들리지만이 가정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가정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바로 그럴듯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우주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크게 섞여 있었다면 그 경계에서 엄청난 소멸 흔적이 남았어야 한다는 반론도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반물질 별이나 반물질 태양계를 말할 때는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 극히 드물게 살아남은 예외적 구조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주 전체에 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극도로 드문 소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반물질 별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반물질도 중력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스스로 내는 빛도 겉보기에는 평범한 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주변의 보통 물질과 만나는 가장자리에서 생깁니다. 성간가스나 먼지가 반물질 별의 바깥 환경과 부딪히면 그 경계에서 소멸 반응이 일어나고 감마선 같은 고에너지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감마선 원천을 찾고 그 가운데 일부가 반물질 별 후보일 수 있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이 탐색이 어려운 이유는 감마선 자체가 워낙 바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펄서도 있고 블랙홀 주변도 있고 초신성 잔해도 있습니다. 모두 강한 고에너지 복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점광원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반물질 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히 밝은 신호 하나가 아니라 위치와 스펙트럼과 주변 환경이 함께 맞아떨어지는 매우 까다로운 판정입니다. 이 맥락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2021년에 주목받은 페르미 망원경 기반 후보들입니다. 당시 연구에서는 은하수 안에서 반물질 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감마선 점광원 후보들이 제시됐습니다. 그 숫자가 곧 반물질 별의 존재를 확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펄서나 블랙홀처럼 감마선을 내는 다른 천체로 설명될 가능성도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논리적 문은 열어둡니다. 만약 그런 후보들 가운데 일부라도 실제 반물질 별이라면 그 주변에 반물질 행성이나 반물질 소행성 더 작은 잔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반물질 운석이라는 상상이 나옵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서
반물질 운석이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형성 초기부터 보통 물질과 만나며 빠르게 소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더 그럴듯한 그림은 태양계가 과거에 어떤 반물질계와 중력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바깥쪽 잔해 일부를 교란했을 가능성입니다. 아주 멀리 도는 반물질 소천체 몇 개가 궤도에서 밀려나와 다른 개로 던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새롭지 않고 반물질이 개념으로 자리 잡은 초기부터 여러 물리학자들이 이런 가능성을 상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상 가능성과 실제 위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반물질 운석이 정말 두려운 이유는 지표면에 닿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대기권에 들어오는 동안부터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운석도 공기 마찰과 압력으로 타오르며 줄어듭니다. 반물질 운석은 거기에 더해 공기 분자 하나를 만날 때마다 자기 몸의 같은 양을 함께 소멸시킵니다. 즉, 아래로 내려오며 공기와 계속 싸우는 동시에 자신과 상대를 모두 에너지로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얼마나 커야 지표면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계산에는 아주 직관적인 출발점이 있습니다. 대기의 대부분 질량은 높은 고도가 아니라 지표 가까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물질 운석이 통과해야 하는 공기의 총질량을 가늠하면 얼마나 많은 반물질이 최소한 필요할지 거칠게 역산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폭 1m, 길이 1m의 가느다란 통로를 상상하고 우주에서 지표까지 그 기둥 안에 들어있는 공기 질량을 더해봅니다. 그 값은 대략 1만 킬로그램 수준입니다. 즉 아주 단순화하면 그 정도 이상의 반물질 질량이 있어야 겨우 지면에 닿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순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계산은 사실상 거의 수직에 가까운 최단 경로를 가정합니다. 현실의 운석은 비스듬히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통과해야 할 대기 경로가 더 길어집니다. 즉 조건이 조금만 불리해져도 더 많은 질량을 먼저 잃게 되고 지면까지 살아남는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이 영상의 계산은 위험을 과장하기보다 오히려 도달 가능성을 후하게 쳐준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운석의 밀도를 보통 콘드라이트 계열 암석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그림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영상은 한 변이 3m인 정육면체 정도의 반물질 운석을 예시로 듭니다. 질량으로는 9만 킬로그램대에 이르는 꽤 큰 천체입니다. 그런데도 대기권을 지나며 대부분을 잃고 계산상 지표면에 실제로 남아 도달하는 양은 수백 킬로그램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살아남은 질량이 작아 보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물질에서는 그 몇백 킬로그램이 곧 막대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식이 등장합니다. 이는 mc제곱,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때 얼마나 큰 값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공식입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반물질이 지표면에서 물질과 만나 완전히 소멸하면 그 반응은 평범한 화학 폭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원본 영상은 이 값을 수십 퀸틸리언 줄 규모로 잡고 지면 쪽에서 같이 소멸하는 질량까지 고려해 총 방출 에너지를 더 키워 설명합니다. 정확한 수치 표현에는 거친 가정이 많지만 결론 하나는 분명합니다. 대기권을 겨우 통과한 피아노 크기 질량만으로도 도시 하나가 아니라 훨씬 넓은 지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물질 충돌의 피해가 충돌 지점 하나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운석이 내려오는 동안 대기에서 잃어버린 질량도 모두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위험은 지면에 닿는 마지막 덩어리와 하강 경로를 따라 대기 중에서 풀린 에너지가 함께 만드는 복합 재난이 됩니다. 엄청난 섬광 충격 파열 복사대기 교란이 한꺼번에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물질 운석은 같은 크기의 평범한 암석 운석보다 훨씬 작은 질량으로도 재앙적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장 공포에 빠져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오히려 반대로 흘러갑니다. 실제로는 그런 물체가 지구까지 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진공이라고 부르지만 완전히 빈 공간은 아닙니다. 성간 공간에도 희박한 가스와 먼지가 떠다닙니다. 평범한 소행성에게는 별일 아닌 그 먼지들이 반물질 전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아주 조금씩 부딪힐 때마다 표면이 계속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결정적입니다. 평범한 암석은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도 표면이 조금 마모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물질 천체는 그렇게 시간을 버티는 동안 매 순간 자기 몸을 조금씩 잃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체일수록 오래 살아남을 이유가 줄고 큰 물체일수록 오히려 더 강한 감마선 흔적을 남겨 숨어들기 어려워집니다. 원본 영상은 그래서 반물질 소천체의 생존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짧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간 매질을 오랫동안 통과하는 동안 표면이 계속 깎여 나가고 작은 물체는 아예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따르면 수만 년, 수십만 년을 떠돌아 우리 근처까지 멀쩡하게 오는 일은 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태양계에 들어오기 전부터 감마선 흔적을 남겨야 할 가능성도 큽니다. 반물질 천체가 먼지와 가스를 계속 소멸시키며 날아온다면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는 암석이 아니라 고에너지 신호를 뿜는 이동 표적에 더 가깝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근지구 천체를 추적해왔고
하늘의 감마선 원천도 꾸준히 감시해왔습니다. 그런데 반물질 소행성처럼 반짝이며 접근하는 천체는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큰 반물질 물체라면 작게 숨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눈에 띄어야 합니다. 작으면 대기권이나 성간 매질에서 먼저 사라지고 크면 감마선 흔적 때문에 더 빨리 들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위험한 크기의 반물질 방문자는 물리적으로 살아남기 어렵고 살아남았다면 관측적으로도 숨기 어렵다는 이중 장벽이 있는 셈입니다. 이 말은 결국 가장 무서운 경우가 가장 실현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성을 위협할 정도로 큰 반물질 덩어리는 오래 버티기 힘들고 버텼다면 하늘에서 이상 신호를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신호를 거의 안 남길 만큼 작은 덩어리는 지구 근처까지 와도 먼저 타버리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성과 은밀성이 동시에 최대가 되는 구간이 매우 좁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다행입니다. 이 논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08년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사건입니다. 하늘이 번쩍였고 거대한 폭발이 숲을 쓰러뜨렸고 정작 명확한 운석 조각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오랫동안 별의별 가설이 붙었습니다. 반물질 운석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과만 보면 흔적 없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인상이 반물질 가설과 잘 어울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설명을 지지할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퉁구스카가 반물질 운석이었다면 단순히 폭발 흔적만 남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독특한 에너지 서명과 방사선 흔적대기 소멸 패턴을 기대해야 합니다. 반물질 가설은 직관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제 데이터와 맞춰보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퉁구스카는 고속의 일반 천체가 대기 중에서 공중 폭발을 일으킨 사건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반물질 운석은 재미있는 상상 실험으로는 훌륭하지만 역사적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물질 별과 반물질 잔해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일부 감마선 후보들은 그런 상상에 최소한의 발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반물질 운석이 정말 지구에 닿는다면 그 파괴력은 같은 크기의 평범한 운석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만큼 그런 물체가 여기까지 무사히 오는 조건도 극단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성간먼지와 가스는 반물질 천체의 적이고 대기권은 마지막 방어선이며 감마선 관측은 숨을 구멍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진짜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대비된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물질 성간 방문자는 이론적으로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주에서는 너무 잘 사라지고 너무 잘 들키기 때문에 우리 곁까지 도착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즉각적인 임박 위협이라기보다 이런 가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리학의 스케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암석 하나도 그 내부 성질이 달라지면 행성급 사건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반물질 운석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낯선 규칙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고 실험이 됩니다.